안녕하세요. 치유 성장 시리즈 강좌를 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트라우마,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그런 트라우마의 그런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력한 피해자에서 용감한 생존자 이렇게 한번 지어 보았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벌써 30년 전이에요. 90년대에 되어진 연구고 아주 중요한 연구가 돼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연구를 부각이 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0년대에 미국에 이제 병원과 여러 질병관리 본부가 이렇게 협력해서 2년 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 약 17,000명의 어른 성인 환자죠.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뭔가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현재 질병이나 기타 문제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저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그래서 10개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에 해당하는 거에서 한 문항당 1점. 그러니까 10개 질문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10점이겠죠? 3개가 해당된다 그러면 3점이에요. 그 질문은 이제 아래와 같아요. 다음 장면. 이렇게 10개 질문을 그 환자들에게 주고 점수를 한번 내봐라 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면 좋겠어요. 질문은 이렇게 10가지예요. 첫 번째는 집안 어른들 중에서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했다. 또 두 번째, 집안 어른이 이렇게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혔다. 이게 해당할 때 1점이에요. 어른이 세 번째, 성적으로 학대를 했다. 추행을 하거나 성폭력을 했다. 네 번째, 가족 중 나는 아무도 사랑하거나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별거나 이혼을 했다. 여섯 번째, 음식이나 의복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너무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없었다. 일곱 번째, 나의 어머니 혹은 계모죠, 양어머니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걸 내가 목격했다, 봤다. 여덟 번째,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 집에 함께 살았다. 아홉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우울증이 좀 심하거나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았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가족 구성원 중에 감옥에 가서 투옥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10가지 이제 어려운 경험들이죠. 10개의 질문을 환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보라 했는데 여러분은 10개 중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4개가 해당된다 그러면 4점. 하나도 없다 그러면 0점이겠죠?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다음 장면은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이 된 상태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 안 좋은 것들과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점수가 4점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흡연, 폐질환 가능성이 3배, 알코올 중독 가능성 7배, 약물 중독 11배, 자살 시도 14배, 또 18세 이전에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7배,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았어요.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가능성도 높았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점수가 4점에서 4점인 사람은 자살 시도가 14배인데요.
4점에서 6점으로 넘어가면 46배로 이렇게 엄청 뛰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린 시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바로 연결되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자란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건데 그렇게 태어난 것만도 억울한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있었다면 그게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 삶의 그 모든 다방면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너무 속상한 결과죠. 요즘 이제 뉴스에 보면 학교 폭력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렸을 적에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였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일본 심리학자예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사람인데 이지메, 우리나라 이제 왕따 학교 폭력이죠. 이지메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지메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그 작은 제목이 뭔가면 왜 인간은 괴물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이지메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이지메 왕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한번 잘 그 내용을 보시면 의미가 있는데요. 이지메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나를 힘있는 위치에 놓고 그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내가 과거에 폭력을 당하면서 느꼈던 무력감,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쾌적한 상태로 가공하는 일종의 치유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그 전에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운 경험이죠. 비참하죠. 그 비참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그런 위치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면서 내 마음 상태를 조금 이렇게 정화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어떤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폭력의 악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 저기 조그만 아이가 아빠한테 맞고 있어요. 폭력의 피해자예요. 그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이 마음에 이렇게 얼굴에 막 분노가 쌓인 게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됐을 때 나중에 결혼을 하면 자기 스스로 자녀를 다시 폭행하는 가해자가 되는, 그래서 폭력의 대물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범죄를 저지르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있어요. 그런데 곧 성인이 되면 이제 그때 범죄에 연루되면 그때는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돼요. 그렇게 전과자의 어떤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 제약이 실질적으로 생기고 결국 또 그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죠.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인생 자체가 또 이렇게 파괴적으로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피해자의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내는 그런 용감한 생존자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가도 미성년자인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왜? 미성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오지만 기록은 있지만 다른 데서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뭔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에 이렇게 직업에 그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직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몇 가지 직업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사관학교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게 조금 영향을 주지만 뭐
그 공무원이 된다든가 뭐 하여튼 다양한 직업군에서는 전혀 소년원의 범죄 기록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피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이런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상담가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팁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다음 장면 첫 번째는 내 그 치유의 과정에서 첫 번째는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죠. 이렇게 바람이 잘 쐬게 해서 그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해요. 이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곪고 이제 더 곤란해지죠. 마음의 상처도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뭔가면 내가 다쳤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할까, 어떻게 잘 돌볼까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픈 상처를 꺼내놓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뭐해, 지나간 일인데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특별히 또 자기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상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고 이게 누워서 침뱉기 또는 부모님 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기억나는 사람 중에 어린 시절의 여성인데요.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한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자기 마음에 삼촌이 그렇게 자기 몸을 만질 때 자기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삼촌이 좋아서 자기가 먼저 삼촌 방에 막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아서 이게 나쁜 거라는 건 알지만 그 여성은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나는 내가 좋아서 그런 일을 자초했어 라는 그런 되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어렵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마음을 듣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렇게 쾌감을 느꼈다라는 거, 또 그 삼촌이 좋아서 방을 찾아갔다는 거, 우리 몸은 성감대에 자극이 되면 쾌감이 느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어른과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라는 뜻은 아니다. 만약에 설사 옷을 홀딱 벗고 그 삼촌 앞에서 유혹을 당신이 했다고 해도 삼촌은 어른이고 어른은 그런 아이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건 100%그 삼촌의 잘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100% 어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비밀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삶을 고립시키고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비밀이요, 이렇게 단순히 그냥 말 못하고 답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그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비밀을 지킨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느 심리학 수업에서 했던 유명한 실험이에요. 교수님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문을 해요. 여러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떠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이 그 파란 코끼리 얘기하기 전에는 아예 파란 코끼리라는 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대 파란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자 그때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파란 코끼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이렇게 억압을 시키면 시킬수록 파란 코끼리처럼 불쑥불쑥 우리 의식에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비밀을 이렇게 꽉꽉 누르고 억압시킨다면, 그런데 그 비밀이 아주 괴롭고 힘든 또 수치스러운 감정과 연결된 그런 비밀이라면 훨씬 그 비밀을 억누르는데 힘이 들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뭐 사랑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골고루 배분해서 쓰죠. 그런데 그 에너지는 총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에너지를 비밀을 억누르는데 에너지를 쓰면 정작 우리 삶에 필요한 뭐 공부하고 놀고 일하고 하는 그런 성장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다음 장면을 보면 저 되게 재밌는 사진이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배낭이 저렇게 커요.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억누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마치 저렇게 커다란 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는 것 같아요.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는 곳마다 저렇게 무겁고 커다란 짐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면 정작 여행지에서 구경하고 좋은 거를 즐길 에너지가 없겠죠. 힘이 없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거운 그런 짐가방 같은 짐을 좀 가볍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재밌게 읽은 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장면. 완득이라는 책이에요. 또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으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완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고 성장되는 성장 소설인데, 그 다음 장면 보면 그 완득이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해요. 아버지는 곱추예요. 이렇게 그 장애가 있으세요.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완득이가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완득이는. 그러고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완득이는 늘 싸움을 해요. 근데 이제 완득이는 억울해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완득이가 자기 항변을 해요. 나는 늘 싸우는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왜 싸우냐면 내 아픈 곳을 사람들이 자꾸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로 내 상처를 건드리는데 나는 말로 건드릴 자신이 없어서 손과 발로 건드린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래서 저 싸움꾼이에요. 싸움을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겠죠. 자, 이때 담임 선생님인 동주 선생님을 만나요. 되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의협심이 많은 분인데 또 괴짜예요. 처음에는 완득이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맨날 그 동네 교회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기도해요. 저 선생님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막 하는데, 그러면서 그 선생님의 진심 어린 그런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완득이가 계속 자기 그 불우한 환경을 감추고 상처받는 걸 보면서 완득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요. 다음 장면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이 쪽팔린 거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 먹는다만 그런 놈들은 상대 안 하면 돼. 네가 속에다 그걸 숨겨 놓으려니까 너 대신 누가 그걸 들추면 상처가 되는 거야. 상처되기 싫으면 그냥 그렇다고 네 입으로 말해버려. 나중에 나이 먹으면 쪽팔려 한 게 더 쪽팔려져. 되게 정말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치유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짐을 가볍게 해보자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안전한 관계 확보하기예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정말 트라우마 상처가 많은데 이거 치료해야지 해서 상담소 심리치료소를 찾아가면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뉴로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장면 보면 이거는 뭔가면 머릿속에 뇌파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컴퓨터에 내 뇌파 상태를 보면서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음 장면에 보면 이렇게 직접 내 머리에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보면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그 뇌파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 편안할 때 알파파가 나오고요. 또 이렇게 막 흥분 상태 그 베타가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흥분되고 불안할 때 그 선을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완요법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서서히 내 뇌 속에 뇌파가 점점 안정된 그 알파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뇌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뇌파를 조절하는 그런 치료예요.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스포츠 선수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이미.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뭐 전 세계 올림픽 놀랍잖아요. 이 올림픽 양궁 선수들이 이거 다 그 전부터 벌써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발을 삐끗 잘못 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앞에 선수가 막 잘 쐈다 그러면 동요가 되는데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다시 평온한 뇌 상태를 딱 기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뭐 연극 치료도 있고 뭐 다양한 치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치유 기법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트라우마의 좋은 치유 방법. 그게 뭔가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좋은 관계, 존중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하는 거 지속적으로 가질 때 그게 트라우마 이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치유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좀 막 지저분한 그런 거리 사진이죠. 그 미국에 이런 마을이 있는데요. 너무 가난하고요. 마을 사람들은 다 약물에 쩌들어 있고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밤에는 막 길거리에 총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막 돌아다녀요. 말 그대로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곧 범죄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자들이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쁜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 그 아이들을 쭉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여전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건실하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열악한 환경인데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하고 그 특징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그 아이들 주변에는 그게 뭐 할머니가 됐든 고모가 됐든 혹은 교회 목사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됐든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어른이 한 명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 엄마 아빠가 얘를 막 유기하고 방치해두고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어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릴레이셔널 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심리학자, 자기 심리학자인데 이제 스톨로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이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그 사람이 내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무조건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지해줄 때 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한 관계를 공감적인 관계를 relational home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장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래요. 트라우마 사건 자체가 고통이 그 크기를 좌우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이 기가 막힌 고통을 아무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릴레이션 홈이 부재했을 때 그게 트라우마의 상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트라우마가 우리 뇌와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망가뜨린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안전한 관계, 사랑받는 관계, 존중받는 관계 경험을 하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실제적으로 우리 뇌에 흥분한 뇌를 이렇게 완화시키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트라우마 치유에 안전한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좋은 관계, 릴레이셔널 홈, 안전한 관계를 여러분 삶에서 꼭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거. 다음 장면에 보면 tragic man, 그래서 비극적인 인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내가 이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사랑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결핍감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던 그 결핍감 때문에 방어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과민하게 대응하고 자꾸 밀어내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핫은 이렇게 비극적인 악순환,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받으려면 사람이랑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랑 못 받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밀어내서 결국 또 사랑을 못 받게 된다. 비극적인 악순환을 겪는다. 그래서 이거를 트래직맨이다. 비극적 인간이다.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어렵지만 좋은 관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트라우마 관계에서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 속하기. 이렇게 관계도 너무 중요한데 환경도 내 주변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가출 팸이라고 아시죠? 가출하면 이렇게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거, 가출 패밀리를 줄여서 가출 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가출하면 이제 막막하잖아요. 외롭잖아요. 또 내 가족은 나를 막 학대했기 때문에 가족을 피해서 가출을 했어요. 이럴 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뭔가 내 편이 되고 나만의 가족이 되는 그런 마음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죠. 생활고에 맞닥뜨려요. 자, 생활비를 어떻게 벌겠어요? 어른은 직장을 가지지만 마땅하게 직장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절도에 연루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돈을 뺏는 강도 상해 같은 범죄에 연루되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쉽고요. 또 성행위나 성매매에 쉽게 노출돼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 환경이.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1950년대 했던 실험인데 많이 지금도 이야기되어지는 사회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에요. 다음 장면.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이 환경에 있는 집단의 압박에 의해서 이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지고 무지해질 수 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막대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막대가 A, B, C가 있어요. 크기가 다른. 자, 왼쪽에 있는 막대와 같은 크기의 막대는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답이 뭐죠?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답은 A죠. 왼쪽에 있는 막대 크기가 같은 거는 A예요. 누구나 알 수 있고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실험실이고요. 7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사람은 서로 짰어요. 그래서 틀린 답을 말하기로. 7번 마지막에 빨간 표시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실험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그 막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대와 똑같은 거를 답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1번 사람부터 대답을 하는데 아까 그 뒷장면을 다시 보면 답이 A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런데 서로 짰어요. 그러니까 자, 같은 크기의 답이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1번이 자신 있게 C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답은 A인데. 그러니까 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래요. 답이 A인데 왜 저 C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리둥절하는데 또 2번도 C요. C요. 다 C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A고 누가 봐도 A인데. 자, 이때부터 재미있는 게 바로 이 결과예요. 고민을 해요. 7번째 앉은 사람이. 내가 볼 때 분명히 A인데 왜 사람들은 자꾸 C라고 그러지? 그리고서는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C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70% 이상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엉뚱한 답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딱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내 거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게 인간은 생각보다 이렇게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다.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또 나름대로 어떤 도전도 받고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나도 이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규칙적인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검정고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게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야 인생 뭐 있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지 마. 인생 한 방이야 하면서 나쁜 일을 자꾸 같이 하자고 꼬드기는 친구가 옆에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좋은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싫어라고 말하기가 이 실험을 보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저 실험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면 저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엉터리 대답을 하니까 나도 엉터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조금 바꿨어요. 뭔가면 저 6명이 다 틀린 답을 얘기하는데 단 한 명이 정답을 얘기해요. 다 C요, C요, C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이 A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옳은 답을 한 명이 말을 했어요. 놀랍게도 저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틀린 답을 옳은 답을 한 명이라도 말하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 명이라도 옳은 답을 하니까 그 실험 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건강한 환경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소년원에 들어가면 이게
막 범죄의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온상이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쁜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돼주기를 바래요. 단 한 명이라도 야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주면 그 옆에 다른 사람도 같이 바른 소리를 내고 옳은 결정을 하기 쉬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존재, 그렇지만 또 옳은 소리를 한 명이라도 냈을 때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이에요. 다음 장면. 잠깐만 멈출게요. 장면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그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면부터 할까요? 아니 그냥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렵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고 더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눈도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가 우리가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9년간 친아빠라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9년 동안 너무 힘든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시간을 말하지 못하는 꼬맹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삶을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을 당했죠. 무너지고 파괴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경험을 한 그 사람이에요. 김영서라는 선생님인데 저 장면이 지금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세밭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지금 강사로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냥 있었으면 결국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힘든 경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좋은 관계, 좋은 어른을 만났다. 자기의 상처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부단히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치유는. 그런데 그 과정을 계속 옆에 좋은 관계, 릴레이셔널 홈과 함께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냈다. 뭐 이런 얘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9년 동안 친아버지의 성폭력을 당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이게 제대로 접수가 안 되면 또 아버지에게 잡혀갈까 봐. 그런데 너무 그때 그 자기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자기의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자기보다 더 막 화를 내고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러더래요. 야,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그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근데 이런 치유의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좋은 관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잘 익숙하죠? 소나무예요. 저는 소나무는 늘 저렇게 생긴 게 소나무인 줄 알았어요. 저렇게 비비 이렇게 비틀려서 가지가 많은.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 보이죠? 쭉쭉 뻗은 거. 여러분, 이것도 소나무예요. 저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저 나무를 봤는데 저게 소나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땅이 척박한 편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라려니까 그냥 힘들게 비틀리면서 어렵게 자라서 저런 모양이 된대요. 미국은 땅이 너무 비옥하고 풍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쭉쭉 양분을 빨아들여서 저렇게 곧바로 곧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나무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쉽게 양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오면 저런 나무들은 이렇게 쉽게 픽픽 쓰러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부족한 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뿌리를 막 땅에 내려 박겠죠. 그래서 웬만한 비바람 태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트라우마를 겪더라도 그 아프고 어려운 경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을 그 상처에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또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공평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상처를 제대로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열심히 단계 밟아 나가면 누구보다도 당당한 빛나는 용감한 생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되기 위한 그런 치유 과정에 필요한 그 팁들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그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